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골은 대감이 자정하시던 골이라 잡소리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좌정, 객사 이거는 앉다, 자리를 잡다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객사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묵는 방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거 뭔지 알겠다. 대감이 자정하던 골이라 잡소리를 금한다. 대감은 이도령의 아버지야. 이 이도령의 아버지가 바로 이곳을 갖다가 다스리던 사또였던 것이지.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간 거였거든. 그러니까 웃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지.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아들인 자기 자신이 앉을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 실제로 옛날 조선시대 때는 아버지와 관련된 것을 그 아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게 있었어.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사또는 봉고 파직하라. 자,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알려면 사실은 조선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조선의 문화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내가 사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밥상에 아버지가 앉지 않으셨거나 또 아버지가 또 밥상에 앉으셔도 숟가락을 갖다가 들지 않으면 우리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요즘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우리 어렸었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노론을 공경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시 여기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 문화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조선시대 문화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문화 중에 아주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우노론과 관련돼서는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자, 어사또가 대감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 대감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앉아있던 마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앉아있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도령의 아버지는 사실은 남원을 다스리던 사또였어요. 그러다 승진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사다고 다시 남원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남원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바로 자기 아버지가 근무하던 관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가 근무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자기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어사또지만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던 골짜기에서 마을에서 자기가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버지를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조용히 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난 여기서 근무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손님이 묵는 방에 가서 근무할 테니까 모든 일은 거기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급으로 놓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이런 문화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옛날 그 조선 문화와 관련돼서 이런 문화와 관련돼서 아주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우스갯소리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주 당연한 건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야, 너 저기 가서 근무해. 그래서 사또 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너 임금의 명령을 갖다가 어기게 되면 임금 명령 불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그랬더니 그 마을 이름이 아버님 이름하고 똑같다는 거야. 아버님 이름은 똑같은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근무합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거 걱정인 거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나? 어떻게 했냐? 이러다가 진짜 명령 불복종으로 우리 아들 죽는데 그러다가 묘수를 하나 생각합니다. 아들아 걱정 말아라. 내가 이름을 바꿀게 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거기 가서 근무를 해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화인데 조선시대는 정말 그랬었어요. 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과 똑같이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은. 그걸 생각해야만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국어가 아니죠. 이런 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해석하는 분들은 그래서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내기고 싶으면 그거와 관련된
뭔가를 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갖다가 한번 추리해 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어려운 내용이죠. 자리에 앉은 후에 봉간사 또는 봉고 파직하라. 봉고라고 하는 것과 파직을 구별해야 되는데 봉고는 창고를 잠그다라는 뜻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또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를 갖다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갖다가 잠그려 버리는 거지. 그리고 파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에서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야. 분부하니 봉간사 또는 봉고파직이요. 예, 어사또의 임무는 뭐냐면 지방 관리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를 갖다가 감사하는 임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봉고파직이에요. 우리가 뭐 봉고파직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이걸 좀 오해하는데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봉고파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옛날에 그 사또들은 지방 관청에 있는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 법으로 규정된 것 이상으로 만약에 재물을 갖다 써버리게 되면 이게 바로 부정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관청에 있는 창고를 잠가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써놓고 있는 걸 갖다가 써놓고 있다가 자기가 어디서가 왔어? 어디서 가져와서 채워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창고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파직을 합니다. 직에서 일단 물러나게 만들어요. 왜 직에서 물러나게 만드냐면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밑에 있는 애들 명령해가지고 야, 저 물건 저기 갖다 놔. 이게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못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사가 출동하면 반드시 하는 게 봉고파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또가 잘했건 못했건 일단 봉고파직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뭐 이상 없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창고문 열고 다시 직에 올려놔요. 근데 만약에 부정비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파면시켜버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서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옥형리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관리하던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 네골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 이게 바로 어사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즉 죄 없는 사람들도 갇혀 있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사가 출도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이거는 것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억울한 서민들에게 예. 그 어사는 또 무슨 권한이 있느냐면요. 사법권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죄수들을 갖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가 없는데 이 사람 왜 가뒀어? 풀어줘.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어사를 갖다가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억울하니까 이 어사가 와서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패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달같이 해같이 이렇게 마패를 비유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억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희망이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에서는 어사를 갖다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렸던 겁니다. 희망이 되기 때문인 거지.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 여쭈오되 기생월매의 딸이 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기생월매의 딸 이게 바로 누구냐면 춘향이지. 그런데 춘향이를 이도령이 모를 일은 없잖아. 아 그런 거면 춘향이를 모른 채 하고 있네. 왜 그렇지?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관청에서 포악하다. 그러면 관리를 모독한 건데 이제 춘향이가 이제 나왔는데요. 기생월매의 딸 그러면 누구냐면 춘향이에요. 춘향이의 엄마가 월매예요. 근데 월매인데 기생이에요. 춘향이의 엄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무엇이냐라고 이도령이 얘기를 해요. 이도령이 춘향이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춘향이를 일단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춘향이 모른 척합니다. 그랬더니 관청에서 포악한 줄은 옥중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청에서 포악했다. 아마 관리를 모독했던 것 같아요. 관청에서 포악했다라고 하는데 대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관리를 모독한 건데 무슨 죄인고 형리하로되 본관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애가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이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드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앞에서 말한 관청에서 포악한 죄인 거네. 여기서 이제 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 아치들에게 몸을 바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안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이 뭐야? 수청, 거부의 이유네. 그런데 이 수절이라는 말하고 이 정절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 이거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네. 아마 이거는 그런 태도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 그러니까 정제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거겠지. 그런 거 보면 이 본관사또와 이 춘향이가 대립을 하네. 그러니까 본관사또 같은 경우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춘향은 자기는 수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충돌하니까 갈등을 빚는 거지. 자, 이제 갈등이 이제 나타나요. 어떤 갈등이 보여지느냐, 뭐 본관사또하고 춘향이가 갈등을 빚습니다. 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다르냐? 본관사또 수청을 들라라고 얘기했더니 춘향이는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거절을 하고 있으니까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시 조선의 문화를 좀 알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벼슬아치들에게 몸을 바치는 걸 말합니다. 이건 합법이었어요. 합법이었습니다. 이건 법으로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관사또는 사실은 춘향이에게 합법적으로 너 나한테 몸을 바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겁니까? 수청을 아니 들겠다라고 한 겁니까? 따라서 춘향이는 일종의 뭘 저지른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자,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관사또가 그럼 왜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에게나 수청을 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냐? 관기에게 수청을 들라고 합니다. 관기. 관청에 딸린 기생이 있었어요. 그 춘향이 엄마가 누구예요? 월매예요. 월매는 기생이었어요. 따라서 춘향이도 기생이에요. 신분 세습이니까. 그러니까 본관사또가 보기에는 기생의 딸인 춘향이도 기생인 거야.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춘향이는 그러면 왜 자기는 수청을 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는 뭐 했다? 결혼했다. 누구랑? 이두령이랑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나는 정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굉장히 법적 논리가 지금 팽팽히 맞서요. 이들 사이에는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또 수청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수청을 못 들어요.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본관사또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본관사또는 춘향이에게 결혼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 이도령은 양반이고,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그런 논리가 하나 성립이 돼요.
신분상 너희들이 어떻게 결혼이 가능해? 그리고 너희들 결혼했다는 증거가 뭐야? 실제로 이 작품 속에서 보면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안 해요. 그냥 이도령이 밤에 찾아가가지고 하룻밤 잔 다음에 결혼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알아요. 마을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증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봉관사또하고 이 춘향의 사이는 법적인 지금 게 굉장히 평평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너 결혼 인정 못하겠다. 그럼 춘향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좋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결혼했다는 걸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나를 죽여라. 나는 죽어도 나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난 저기 수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청 들을 수 없다. 나 죽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감옥에 가다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석을 볼 수가,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조선의 그 당시에 법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 고려를 하면, 자,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봉간사또는 춘향이보다 더 높은 사람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이때 이 갈등은 결국 뭐에 해당하느냐면 지배층의 폭정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한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이때 이 춘향은 연약한 피지배층의 모습인 거고 봉간사또는 포각한 그 양반 지배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더욱이 이 수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교 이념이야. 그러니까 아녀자들이 수절해야 된다, 정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러한 덕목인 거야. 그런데 이 봉간사또는 양반이면서도, 즉 다시 말하면 유교 이념을 지켜야 되는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유교 이념을 지키려고 하는 춘향을 갖다가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봉간사또의 경우는 바로 그 위선적인 유학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네. 그리고 이 춘향은 신분은 그 낮으나 유교 이념을 지키는 그러한 존재인 거고. 자, 아니, 날 죽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봉간사또가 물러나야죠. 야, 저거 결혼을 인정을 하지 않지만, 아니, 죽음으로써 자기는 그걸 갖다가 증명하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아이, 그래, 알았다. 너는 저렇게 결혼했나 보다. 물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봉간사또는 일종의 뭐예요? 지배층의 폭정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춘향이는 연약한 피지배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더욱이 이 춘향이가 내세운 근거가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뭐예요? 권장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사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솔선수범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장려해가지고 북돋아줘야 되는데 도리어 이러한 춘향이를 갖다 옥에 가뒀으니 유교 선비로서 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도리어 반대로 이 춘향이는 이 사람보다 더 유교적인 유교 이념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인 거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 이념을 갖다가 지켜내려고 하는 천민의 모습을 보여주네. 이러한 대립적인 모습이 부각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너 같은 년? 어? 춘향을 갖다가 비하하고 있네.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관장은 사또를 말하는 거잖아. 이 봉관사또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는 살기를 바랄 소냐. 죽을 각오해라. 이때의 이 말은 일종의 봉관 사또의 편에 서는 건데.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용할까? 아이고, 자기 수청을 들려라는 거네. 그렇다면 이거는 그 봉관 사또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그래서 명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름난 정치를 잘해서 이름난 관리란 말이야. 아 근데 이거는 이 어사또를 갖다가 칭찬하는 말이 아닌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어라고 봐야 되겠네. 반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비꼬는 거지. 그렇다면 이때 이 어사또와 춘향이도 대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야.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이 너 같은 년 그러고 보니까 춘향이를 갖다가 비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라소냐 죽을 각오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말은 가만 보니까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본관사또 편을 들려준 거죠. 뭐. 그러니까 춘향이 네가 잘못했고 본관사또가 잘한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너 죽음 마땅하다. 근데 너 내 수청도 고역하냐? 죽음 마땅하다. 내 수청도 고역하냐? 그러니까 내 수청을 들어주면 죽음은 면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보니까 본관사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사또가. 그랬더니 춘향이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내려오는 간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말로 봤었을 때 이거는 뭐인 것? 상대방을 비꼬게 하기 위해서 말인 거죠. 이건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기 위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어법이 쓰여져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어사또와 춘향이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갈등을 빚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어사또 들으시오. 충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록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충암이라고 하는 것은 층층이 있는 바위란 뜻 아니야. 청송록죽 할 때 이 송과 녹은 소나무와 대나무를 말하는 거고 여기를 보니까 층암절벽 높은 바위 청송록죽 푸른 나무가 바람분들 눈이 온들 무너지며 변하리까. 됐구네. 그런 분부 마옵시고 여기서 이 그런 분부라고 하는 것은 수청을 들라라고 하는 명령인 거지. 어서 바삐 죽여주오. 거부하고 있는 거네. 다시 말하면 정절을 갖다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비유를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갖다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 그렇다면 이때 이 층암절벽 높은 바위하고 청송록적 푸른 나무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 분다, 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고, 즉 다시 말하면 정절을 지킬 수 없는 시련, 고통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럴 때 여기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무너지고 변하리까라고 하면서 일종의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건데 결국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는 정절을 지키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시련 고통은 바로 뭐냐면 그 어사또의 수청 요구인 거지. 왜냐하면 이 수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는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거부하고 정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다가 예, 이 부분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런 부분 마옵시고 어서 밥에 죽여주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관사또가 수청을 들라라고 저기 어사또가 수청을 들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 죽음으로써 거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느냐면 이때 이 칭암정변 높은 바위하고 청송문지 푸른 나무는 누굴 말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같은 거. 이것들이 바람분들, 눈이 온들, 즉 다시 말하면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절을 계속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대꾸, 비유,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죠. 어떠한 의지? 당신의 수청 요구를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고 있구만 여기에서.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관에 와 계실 때 천만장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젯밤에 옥문관에 와 계실 때 과거 사건인데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서로 만났었나 보네. 음. 그러면 여기서 뭘 당부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 뭐 자신을 살려 달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는 죽더라도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고 이 상황에서는 아마 요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춘향이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아 그런데 그 어사또가 바로 춘향이가 기다린 서방 아니야? 아 어사또가 서방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네. 어사또 부 자, 어젯밤에 아마 저기 이도령을 만났었나 봐요. 어젯밤에 원문간에 와계실제라고 하는 거 보면 만났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이도령이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사또가 이도령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사또는 춘향이를 모른 채 하고 있고 춘향이는 자기 앞에 있는 어사또가 이도령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죠. 그렇죠? 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린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이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네. 구나. 이거는 감탄형 어민데 그러니까 결국 놀람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러한 편인 거지. 아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다. 요거는 춘향이를 갖다가 시험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죠. 본관사또의 편을 들고 본관사또와 같은 그런 그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뭘 느꼈어요? 이거는 시험해보기 위한 거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지 본관사또와 같은 편에서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향이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일단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춘향이가 정말 수절과 정절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좋겠어. 음. 그런데 이 춘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그 시험인지를 모르고 다만 이제 자기 자신의 신념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춘향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시험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인지는 모르고 그냥 자신의 신념을 갖다가 당당하게 밝힌 거라고 해석을 해야죠. 이해가 되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음흠. 여기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고 있네.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었어. 그런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반웃음 반울음에. 그렇지. 이거는 일종의 이제 반가움과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다행이다라고 하는 안도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웃음, 울음 모습이지. 어시구나 좋으시고 어사난군 좋으시고 즐거움, 반가움, 기쁨을 드러내는 거네. 남원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의 봄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네. 여기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객사의 봄이 들어 이와 춘풍? 보통 이화는 백군이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오한이자를 썼네. 아 여기에서 이 이는 이도령을 말하는 거겠네 그러면. 이와 춘풍이 날 살렸네. 여기서 이와 춘풍은 바로 이도령을 말하는 거네. 그렇다면 여기서 읍내 가을이 들어 가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춘향이에게는 시련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관사또의 횡포지.
그거로 인해서 내가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봄이 들어. 여기서 이제 봄이 들었다는 얘기는 어사출두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도령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또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여기서 이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 보통 이화 그러면 백꽃 이자를 써가지고 백꽃 이런 건데 여기서는 오얏 이자를 쓰고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이건 일종의 동음 이어를 갖다가 이용한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겠네. 예,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얼굴 들어 나를 보라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반 웃음 반 울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겠죠. 반가움과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겠죠. 어쨌든 극적 반전이 일어났어요. 죽음 직전에 있었던 춘향이가 살아납니다. 극적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시구나 좋으시고 어서나무 좋으시고 하면서 즐거운 반가운 기쁨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을이 들어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낙엽이겠죠.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잎사귀가 떨어지는 걸 겁니다. 그런데 봄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 꽃과 봄바람이 나를 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이 또 생략돼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갖다 이르게 하는 요인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던 거예요? 본관사또의 행포였던 거죠. 본관사또의 행포 때문에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객사에 봄이 들었다. 누가 온 거죠? 오사또가 왔잖아요. 객사에 누가 있어요? 오사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봄이 들었다는 얘기는 오사또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춘풍이 날 살렸다. 이화춘풍은 결국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도룡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도룡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더욱더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보통 이화춘풍 그러면 뭐냐면 베리자를 써요. 베리자를 쓰지 않고 오얀이자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도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도룡임을 갖다가 더욱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본관사또의 횡포에 의해서 죽게 생겼는데 어사또가 출소해가지고 이도령이 나를 살렸구나라는 식으로 뭐예요? 지금 즐거운 반가운 기쁨 등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드러낸 거죠. 유희라고 볼 수 있겠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함이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 그렇지. 지금 기쁘겠지. 어찌다 설화하랴. 설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이런 얘기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리법이고 또한 그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에 깨지었으니 광채, 빛이잖아. 그러니까 빛나는 거지. 어찌하니 좋을쏜가? 이거는 좋다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태양이 높은 절개 광채에 깨지었다는 얘기는 그 춘향이의 상황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한 거네. 어사또 남원의 공무 다한 후에 어사로서 임무를 처리한 거지.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갈새 위기가 찬란하니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 엄숙함 이런 거지. 이건 위험 있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해피엔딩인데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지. 예. 지금 여기는 서술자의 편집자용 용평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쓰였네요. 설하랴 어찌하니 좋을송가 그 다음에 아니 칭찬하랴 하는 식으로 서술자가 자기의 그 감정을 주관적인 생각을 갖다가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서울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 거 보면 행복한 결말이죠. 해피엔딩으로 이 작품이 끝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게 서리법이라고. 네, 서리법이지. 글쎄, 이별하는 거지. 연기하게 되었건만 귀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기하다는 얘기는 결국 서울로 데려가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로 데려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귀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고향을 이별하니 일이 일비가 아니더랴.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프다. 뭐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쁨과 슬픔을 말하는 거지.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부용당이라고 하는 곳이 자신의 거처겠지 뭐. 근데 이 당자가 들어가면 집을 뜻하는 경우야. 너 부디 잘 있거라 라고 하는 거 보면 의인화시켰네. 자신이 거처를 갖다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네. 광안루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광안루 오작교 영주각. 이거는 남원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화했네. 아 요거는 이별의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네. 부름과 의인화 방식으로 이별의 상황을 갖다가 전하고 있어. 봄푸른 해마도 푸르건만 떠난경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른 시는 아 요게 시구를 인용하고 있구나 이게. 누구의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의 시가 있나 보지. 나를 두고 이름이라. 아 여기서 봄풀하고 떠나간 객이 대조를 이루고 있네. 즉 다시 말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사람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이별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나와 객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거하옵소서 별일 없어라 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하직 인사인 거지. 다시 보기 기약 없네.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의 아쉬움을 갖다가 예. 시를 갖다가 한편 쓰고 있네요. 아마 자기가 거처하던 것 같아요. 부용 당인 거 보면. 너 잘 있거라. 광안루 오작교 영주각도 잘 있거라라고 하면서 건물들을 다 사람인 것처럼 부르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구를 하나 인용합니다. 어떠냐? 봄풀은 해마다 푸르면 떠나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봄풀과 떠나간 경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별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떠나간 경우는 결국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별의 상황 속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보기 기약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겠네. 여기에서 이 시를 인용하는 춘향이가 좀 독특하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춘향이가 그 천한 기생의 딸이지만 학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춘향은 유교 이념을 지키는 그러한 여자인데다가 학식이 있는 능력 있는 여자인 거야.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천한 신분하고는 다른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춘향이가 성공하는 것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닌 거야. 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를 이해하고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춘향이는 천하 신분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시를 이해하고 시를 쓸 줄 아는 그런 학식이 있는 그런 여자예요. 앞에서 수제를 하는 그런 유교적인 여자인데다가 공부까지 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왠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만약에 춘향이가 이런 여자가 아니었다면, 야, 얘가 저기 뭐야, 이두는거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 올라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독자들이 아마 독자들이 어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춘향이를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그런 여인인 거지.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며 좌도와 우도, 요즘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렇게 나뉘지만 옛날에는 전라좌도, 전라우도, 경상좌도, 경상우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눴었어.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입시라고 하는 것은 대궐에 들어가 가지고 임금을 뵈는 것을 말하는 거지.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승진한 거네. 춘향으로 정령부인을 봉하신다. 정렬부인. 오호. 정렬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조를 지킨 여인에게 내린 칭호인 거지. 그렇다면 이때 이 정렬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거야.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배우니 성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조판서, 후조판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렬부인을 봉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봉하다. 일종의 작위를 내리는 걸 봉하다 그래요. 우리가 서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백작, 남작, 후작, 공작 뭐 이런 걸 내린다 그래서 이게 작이라 그래요. 동양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동양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동양에도 그것을 내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봉하다라 그래요. 근데 이게 남자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내렸어요. 여자에게도 그런 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여자에게 내린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정렬부인이에요. 이게 정렬부인은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이는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 그 최고의 어떤 자규를 받은 거예요. 천한 신분의 기생 딸이었던 춘향이가 최고의 어떤 자기를 받은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야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다 지내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도령이 그랬다는 얘기겠지? 퇴임한 후에 정렬부인으로 더불어 백년동락할세. 춘향이지. 백년동락.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즐거움을 갖다가 누리는 거지. 부부지간에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야. 정렬부인에게 3남 3녀를 두었으니 어이구 자식을 많이 낳았다. 이걸 다복하다라 그러지.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일품간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란 얘기가 되겠네 그럼. 예, 온갖 벼슬을 다 합니다. 누가 이도령이요. 그리고 정년부위가 또 오랫동안 또 즐겁게 누려요. 그리고 자식들도 있어요. 3남 3녀를 두었는데요. 다 총명해가지고 부친보다 낫습니다. 다복하네요. 예. 그래서 그 자손들도 계속 관직을 이어나갑니다. 어때요? 정말 행복한 이런 집안이 없는 거죠. 이런 집안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춘향이 참 재밌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천한 신분에서 정렬부인이 되잖아.
다시 말하면 고귀한 신분으로 바뀐단 말이지. 이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몽룡하고 혼인을 해. 그리고 또 시련을 극복해. 다시 말하면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다가 죽을 상황이었잖아. 그때 이몽룡과 다시 재회를 하는데 이때 정절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천한 신분의 사람이 고귀한 신분으로 올라가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통과함으로써 고귀한 신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갖다가 보여준 거지. 네. 이 작품의 내용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존재로 바뀌는데 이게 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되면 사람들이 별로 재미도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설정들을 한 거예요. 이러한 설정들을 하니까 이렇게 고귀하게 바뀐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그러거든요. 이 통과 의례를 거침으로 해가지고 고귀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작품은. 그리고 이 이도령하고 춘향은 서로 결혼할 수 없는 신분인 거야. 그런데 이것이 결혼하거든. 이때 이 결혼하게 된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정렬 부인으로 봉하신 거야. 다시 말하면 신분 상승을 갖다가 승인해 준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교적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교 이념을 갖다가 충실히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종의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인 거야. 자, 사실 이대령과 춘향이는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신분들이었어요. 즉 양반과 기생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그 통과 의례를 거쳐 가지고 고귀한 신분으로 바뀐 거거든요. 결국 이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그러면 나도 춘향이처럼 유교적 이념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사또는 탐관 오리로서 횡포를 저질렀단 말이야. 이러한 변사또를 응징했다는 것은 관리들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권, 선, 징, 악. 다시 말하면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고소설의 전형적인 주제를 보여주는 작품. 그에 비해서 변사또는 어떻게 됩니까? 폭삭 망하죠. 예, 폭삭 망하는 그런 설정을 통해서 악한 것은 결국 징계가 되고 선한 것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생각을 갖게 만들겠어요. 나도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권선징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